그러면 본격적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원래 맡으셨던 성경일 교수님께서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건국대학교 이홍구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일부 세션이라고 세션 1을 다 그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참석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발표할 그 주제는 총 5개 주제를 가지고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에는 세션 1에는 두 분의 교수님과 원장님이 30분씩 강의를 해주시고 2부 세션 2에는 20분씩 3분의 연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연사님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님은 그 오늘 축산 바로 알리기 연구회 회장님이시고 서울대 교수님이신 최현재 교수님이 축산물 내 발암 위험성 오염 잔류 물질을 줄이기 위한 축산 분야의 노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0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최현재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발표하게 되는 이보다는 이쪽 전문가를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야씩은 이렇게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이 전체를 아울 수 있는 분이 없어가지고 또 몇 분한테는 제가 강제성도 좀 발휘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들 버거워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총대를 그대로 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 본래 전공은 저희 연구실이 세포공학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에다가 유전자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종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것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이용해서 그것이 생리적으로 또는 생화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인데 제가 오지랖이 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축산 바로알리기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축산 전체를 어떻게 하든지 좀 좋은 방향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제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방에 있는 정순화 박사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한 50% 정도는 제가 정순화 박사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또 가지고 오면은 제가 또 PPT를 만들고 여러 차례 해가지고 우리 정순화 박사 어디 없어요? 예, 우리 저 뒤에 정순화 박사한테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순화 박사는 지난 8월에 박사학위를 끝내고 이제 1월 달에 아마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미국으로 포스닥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굳이 소개시켜 준 이유는 결혼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우리 정순화 박사의 수고였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번 주제가 암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암 쪽에서 발암 위험성 오염 잔류 물질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축산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줄이는 노력을 하는가. 주로 이제 축산물의 안정성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론 부분은 제가 LCHF에 대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축산물이 왜 여기서 중요한가를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물의 안전성 측면이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 설명시키고 이 발암 위험성 오염 잔류 물질을 크게 나눠보게 되면 1번서부터 8번까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염 물질과 잔류 물질 통틀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이제 제가 앞으로 소개할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분기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감수하는 방안으로서 관련 어떤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그 기관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 그리고 잔물질의 저감 관리하는 방안 결국 뭐겠어요? 물을 아주 위생적인 물을 위생적인 토양을 위생적인 사료를 해가지고 축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부록 자료로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론을 내리고 참고문을 넣고 부록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저감 관리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강의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제가 굳이 이 자료를 다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이쪽에 자료가 너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만든 자료를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 다 이게 제가 이거 강의를 하고 나면
우리 회원이 6,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이 자료를 다 가게 해서 공부시킨다는 차원에 제가 평생 33년 서울대학에서 와서 강의를 하면서 이 공부시키는 일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30분 주어진 시간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LCFG 협회와 우리 축산물 바로 알리기 연구회 공동 심포지움이 2017년 7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제가 목표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전에도 물론 여기 계시는 협회 회원님들이 우리 정윤석 원장님 같은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바로 이 LCHF 협회와 해가지고 제 소망은 1년에 2번 정도는 LCHF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연구회 또는 이 식이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 자료들 전에 했던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제가 축산물 발효 연구를 만들면서 제가 이게 한 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84년서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87년도 11월 달에 서울대학에 발령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안티축산. 그러니까 축산에 대해서 축산물을 먹으면 비만 걸리고 뭐 한다 이래가지고 아주 안티축산이 무지하게 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국하면서 바로 이런 것을 우리 축산단체에서 좀 운동을 해야 된다.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 하나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습니다. 못해주다가 할 수 없이 몇 년 전에 4년이 한 5년 전쯤에 EBS에서 우유를 먹으면은 암에 걸리고 골다공증에 걸리고 뼈가 성장이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EBS 교육에서 그걸 보고 제가 할 수 없이 비분관계에서 제가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축산 분야 사람들한테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영양학자들을 모시고 우리 정명일 박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저하고 같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언론에다가 여기 지금 언론 분들도 많이 와 계실 겁니다. 언론 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LCHF의 의사협회와 같이 이걸 해서 실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산물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혼자 이 일을 하다가 우리 LCHF와 연관해서 지방, 용료 이런 옛날에는 고기 많이 먹으면 살 많이 찐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호르몬이나 내분비약을 공부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풀게 제 전공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학부 학생들에 가르치는 게 내분비약 바로 뭐 호르몬과 관계해가지고 그 호르몬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고기를 먹으면 비만에 걸리지 않는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비만에 걸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차에 우리 LCHF 의사 선생님들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제 역할보다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가지고 이 일들은 이제 주로 의사 선생님들이 LCHF 해주시고 제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항생제가 어떻게 많이 쓰느냐 해서 항생제 부분을 저보러 강의를 해달라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호르몬제 같은 건 어떠냐 해가지고 호르몬제에 대해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암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가 다 암과 연관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도 우리 축산 발효관리 연구에서 하는 테마들인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환경 문제, 냄새 문제 뭐 이런 것들 분뇨 문제 우리 아까 원정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축산물에 대한 잘못된 오해 가장 큰 것이 이제 지방과 콜레스테롤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정명일 박사님이 지난번 세미나 때 만드신 슬라이드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벌써 옛날 1960년대부터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게 미국의 본류였었습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졌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2000년대 가까이까지 미국이 비만 환자로 그냥 꽉 차. 지금 비만 천국입니다. 그 나라가. 근데 2000년도 정도서부터
이제 그게 문제점을 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2015년도에 가서야 지방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런 섭취 제한을 철회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문제점을 인식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서부터 이런 대학서부터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2000년도 전후에 제안을 했지만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이렇게 제한을 철회하게 되는. 근데 우리는 그걸 철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깝고 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총 지방 섭취 비율이 30 내지 35%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0% 정도 하고 있는데 하긴 어떻든 이렇게 돼. 그래서 지방을 적게 먹게 되면 결국 뭐예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겠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동물성 섭취는 감소되어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성 섭취가 적게 하면 건강해질 줄 알고 비만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미국이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5년도에 이걸 철회하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런 가이드에서 뉴욕타임즈에서 또 포화지방은 동맥을 막지 않고 LDL 콜레스테롤 이거 정명일 박사 슬라이드를 제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셔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지방 걱정하지 말고 콜레스테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장 과학의 선진국이 미국이 이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주시고 제가 이거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LCHF 협회와 지속적으로 같이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 그래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비만, 수명 단축, 암, 당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뀌는 운동을 하는 것이 결국 아까 제가 인사드렸던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축산물을 외국의 축산물보다 더 안전한 축산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옛날에는 빵 위주로 해가지고 탄수화물 위주로 해가지고 하고 축산물은 위 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금 소량 먹던 것을 이제 미국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 많이 먹고 우유 많이 먹고 유제품 많이 먹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도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까는 되고 여기 계시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프론티어 역할을 해주시고 천병의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가서 각 지역에 가서 또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이 식단이 이렇게 건강한 식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꼭 좀 해둘라. 이것이 제가 저탄고지 식단과 질병과의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단계가 이런 체중 감량, 비만, 당뇨, 대사성이나 암 예방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번에 이 아래 것들이 여기 지금 제일 먼저는 아까 정윤서 원장님이 혈관과 관계되는 거 빨리 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바로 가지고 있던 것이 이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빌어가지고 아토피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반복해서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리피트해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강조했던 지난번 슬라이드에서 이게 2차 심포지엄 때 제가 강조합니다. 노화 및 장수 문제. 저희 어머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형제분 중에서 마지막까지 사시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외갓집이 당뇨병이 아주 고질적인 병으로 그래서 외삼촌 세 분, 이모 세 분이 다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거 다 조심하시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아가셨지만은 장수를 하시고 편안하게 저는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시냐? 어머님 당신이 먹는 걸 무지하게 조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할 때마다 저희들도 그렇게 키우셨지만 당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노후 및 장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들수록 고기를 많이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의 70% 이상이 또 70살 이상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축산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소화가 잘 안 된다. 뭐가 해가지고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운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나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결국 혼자 집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치매 같은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라는 것은 아주 건강 장수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한번 꼭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나와진 논문들입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육류를 또는 유제품을 잘 먹어야만이 결국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암 쪽에도 최근 뭐 많은 분들이 고기 많이 먹고 지방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이 껴가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심장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냐. 여기 바로 그겁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소위 이것이 낮으면 좋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LDL 콜레스테롤의 양이 여기 80mg per 데시리터 혈액 100cc당 요 정도 됐을 때 총 사망률을 1로 쳤을 때 이게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질수록 어때요? 사망률이 훨씬 더 감소합니다. 전 뇌졸중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관동맥 질환의 경우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동맥 질환을 잘 컨트롤하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협심증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서 총 사망률을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번 주제 우리 LCHF 쪽과 제가 상의하는 과정 중에 바로 이걸 포커스로 맞춰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간 어떻든 이런 것들이 되어져서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걸 적용해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위한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관계있는 육류들, 유제품, 치즈, 버터를 비롯한 달걀, 하루에 4개 이상 달걀 노른자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이 저 제일 끝털이 있는데 제가 아침 새벽에 좀 일찍 나옵니다. 계란 2개를 삶아서 도시락에 넣어줍니다. 거기에 어떤 때는 돼지고기 삶아주기도, 어떤 때는 소고기 삶아주기도, 또 어떤 때는 우리 집에 햄 같은 거, 소세지 같은 거 선물 들어오면 그거 그냥 해가지고 채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십니다. 거기 탄수화물 먹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점심 때는 다른 분들과 식사해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좀 먹겠죠. 또 저녁 때는 되도록 적게 먹습니다. 어떤 거 위주로 하냐? 여기 있는 것도 위쪽에 위주로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축산물과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고품질의 지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오늘 강조하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적게 만든 축산물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자급률이, 우리 축산물의 자급률이 우리 국내 축산물로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배고픈 시절에는 위에다가 이건 채우면 하여간 좋았었어요. 저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미국에 원조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해서 했던 세대들입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 다 이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 90년, 2000년도로 오면서 이제 맛을 혀로 이제 맛있는 걸 찾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건강을 생각해 머리로 생각하고 그걸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바로 어떻게 하면 무리로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것으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저탄고지 식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시절서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명일 박사님이 저희 방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희 방에 그 연구 교수로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이 이런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탄고지와 같이,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을 앞으로는 저보다는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저는 축산물 발효 연구에서는 이 축산물의 안전성 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줍니다. 축산물의 안전의 주체는 모든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생산하는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단계 모든 단계에서 오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그러나 1차적 책임은 우리 축산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산 분야 분들이 적게 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제가 따로 다시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건 어떻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축산물 안정성 쪽으로 넘어가 보죠. 본론적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은 전체 사람에게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그렇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축산업자들이 건강한 축산물을 잘 만들게 되면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원 헬스라는 것은 동물과 사람이 같이 이 지구상에서 상존하면서 같이 건강하게 공중보건이나 동물위생이나 복지나 환경 같은 이런 것들이 한 축으로 되어서 결국 식품이 안전되어지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혼연일체가 되어지면서 우리 축산농가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축산물의 안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축산 분야 사람들은 farm to tail에 우리 말 많이 씁니다. 농장에서부터 테이블, 식탁에 집 안에 있는 테이블까지 안전한 축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이건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이 이제 걱정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느 한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여기 인테그레이트란 말이 나오고 홀리스틱이란 말이 나오는데 총체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를 키우기 전에 사료 만드는 사람서부터, 거기에 토양 문제에서부터, 공기 문제에서부터, 물 문제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나중에는 도축하고 가공하고 유통해서 집에까지 갈 때 모든 단계가 총체적으로 식품 안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대화가 필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도 교육시키고 홍보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못했던 부분이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개념이겠죠. 이거는 이제 과학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공적 기관이 매년, 아까도 보시는 것 같이 농림부가 매년 분기별로 한 20만 샘플 이상씩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석치를 다 이거 하죠.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죠. 그래서 안전성, 과학적 이런 걸 가지고 이거 하지만 이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결국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남성우 대표님이 축산경제 대표할 때 안심 고기, 소고기 만들고 하는 일에 역점을 줘서 일하셨. 바로 뭐냐? 각 개인이 여러분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될 수 있게, 그래서 안전 시스템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가지고 이걸 보여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저희 분야에서는 좀 어려운 데이터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걸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성 확보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성 기준, 이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 공적 기관이 제시한 명확한 수치만 가지고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소비자를 신뢰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관적 판단, 그 사회가 가지는 안전 시스템이나 정보 공개성, 정보의 투명성을 통해서 각 개인의 주관적 신뢰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해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식품의 정책이 안전 정책에서 신뢰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산업 정책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전성의 관심 고전은 동물식품에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되어 있던, 지방 건강이 적이다 했던 것을 우리 RCH협회와 우리 축산물 발화연구회가 긍정적 인식으로, 지방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식품이다. 오늘은 이제 암에까지도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 되어지면서, 그러나 이것이 안전 안심 축산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 분야의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제가 놀란 것이 이런 자료를 준비하려고 해서 그런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 정순아 박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쪽으로 안전 안심 쪽에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8년도에 촛불 집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에 초기에 소고기를 갖다가 그냥 강제로 국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그때 농림부의 그런 방역위원회 위원이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이걸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게 되어져 있던 거를 이명박 정부 들으면서 우리는 회의를 안 해버리고 이거 스킵해가지고 그냥 해서 미국에 가서 협상하면서 이거 해서, 그래서 촛불 집회가 나와집니다. 촛불 집회가 나와죠. 왜냐하면 이런 소고기 문제 이런 것은 우리 국민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안전성, 축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어떻든 안전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촛불 집회가 우리한테 상징화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살충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2017년도 얼마 전이죠? 별로 1년 전이죠. 그래서 본래 시작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계란에 어떤 살충제 성분이 나진 후에 우리나라에서 줘봐했더니 살충제가 나오더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해서 계란 다 막 버리고 하면서 막 이렇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2017년 말에 8월 달부터 4개월이 된 이후에 식약처의 발표를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검출량이 가장 많은 계란을 하루에 24개, 성인은 126개를 먹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평생 여기 이 물질을 기르어요. 2.6개. 이 물질을 기를 때는 4,000개까지 먹어도 관계없이 매일 이렇게 먹어도 아무 문제도 안 되는 문제가 이렇게 침소봉대돼 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거는 이제 언론 보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축산 분야에서 이런 것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일을 해서 결국 무책임한 언론 보도가 되지 않게 하고 이것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물론 무책임한 언론 보도도 문제이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이것이 축산 분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죠. 최대한 살충제를 제재하고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 중에 축산물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대개 이런 5가지 정도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 동물의약품, 중금속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미생물, 바이러스,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나오지는 이 문제는 이제 제외하기로 하고요. 오늘 주로 암과 관련되어지는 물질,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발암 위험성 오염물, 잔류물질은 대개 오염물질과 잔류물질로 나눴습니다. 오염물질은 것은 비의도적으로, 즉 환경으로부터 비의도적으로 동물에게, 가축에게 또는 사료에게 이렇게 전이돼 가지고 오염이 되어지는 물질입니다. 대개 내분비계 결합물질,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되어지는 게 내분비계 결합물질이죠.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 같은 거, 또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건 우리 축산하는 사람도 안 넣고 싶어요. 안 넣고 싶은데 환경으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이 되고, 반면에 또 잔류물질, 여기 분류되어진 잔류물질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료 첨가물, 사료 첨가제를 씁니다. 또 농약 같은 거 우리가 식물 키우다 보면 농약을 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잔류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오염물질은 어떻게 하든지 없애는 게 좋을 테고, 또 잔류물질들은 이거 안 쓰는 거, 안 써야 될 거는 안 써버리게 되고, 써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시켜서 그것이 잔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잔류 쪽으로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런 내분비계 결합물질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결국 암의 발현 요소가 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줄이냐가 중요한 우리 축산 분야에 여기 계시는 지도자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내분비계,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면서 우리 축산 분야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소비자들이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또 우리 축산 분야에서 고쳐야 될 점은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분비계 결합 물질은 엔도크라인 디스럽터 해가지고 결국 그 물질들이 생체 내로 들어가서 내분비계를 방해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고, 전 세계 생태 보전 기금에서 목록을 제시해가지고 이런 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건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가장 얘네들의 목적은 생체 호르몬과 달리, 생체 호르몬은 생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분해시키고 없애서 배설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내분비계 결합 물질은 쉽게 분해되지 않고 환경 및 생체 내 잔존에 있다가 축산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걸 먹게 되면 우리 동물 속에도, 우리 생체 내에도 들어가 있다가, 그렇게 해서 장기간 오염이 되는 물질.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독성, 환경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축산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은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 같이 PCDD 또는 PCDF, PCB 이런 물질들, 여러 가지 물질 한 29가지 정도를 총칭해 가지고 다이옥신이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때 주로 생기냐면 여기 뭐가죠? 어떤 연소에 물 태울 때 거기서 다이옥신 물질이 생성이 되어지고, 또 제초제 같은 것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 분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원료 사료를 들여올 때 또 들여와서 우리가 사료를 만든 후에 이것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다이옥신 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쪽에서 또는 이런 식품위생법이나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정확한 수치를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축산식품 내에 어느 이하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주로 내분비계 결합 물질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우리 축산 쪽에 조금 더 쪽에서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것이 안전 수준이 EU와 비교해서 좀 우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낮출 수 있게 해서 더 안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나중에 축산 분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물질이 곰팡이 독소입니다. 우리가 옥수수 같은 거를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뭐 미국에서도 수입하고 저 남미에서도 수입하고 동남아에서도 수입. 수송 기간이 뭐 한 달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곰팡이 같은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다 그런 걸 분석을 합니다. 그 곰팡이 독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여러분들 누룩곰팡이, 푸른곰팡이, 푸자리움 많이 들어봤던 곰팡이들이죠. 여기서 나와지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스파라길러스, 누룩곰팡이 계통에서 아프라톡신, 오크라톡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페니실린 계통, 푸른곰팡이 쪽에서도,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오크라톡신하고 아프라톡신하고 오크라톡신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두 물질에 대해서 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환경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PCB 농도를 갖다 다이옥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합 물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걸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곰팡이 독소가 여기 아프라톡신, 오크라톡신이에요. 그래서 아프라톡신에서는 B1, B2, G1, G2라는 네 종류. 그 다음에 오크라톡신에서는 오크라톡신 A라는 물질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B1 아프라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박덕원 사장님 어디 계시죠? 박덕원 사장님이 한국에서 원료 사료가 들어오면 샘플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다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에다 공급해 줍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에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라톡신, 오크라톡신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기 아프라톡신, 아까 얘기한 B1, B2, G1, G2, 오크라톡신 A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거 외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권고 기준에만 놓고 있습니다. 권고 기준에만 이 것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허용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규제 품목으로 집어넣자고 이제 제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호르몬제입니다. 호르몬제는 제가 3차 공동 심포지움 때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을 약하기로 하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현재 쓰고 있는 호르몬제들입니다. 이 호르몬제들 저는 안 썼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는 다 고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도 안 썼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어떻든 이게 현재 쓰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매년 검사를 해보면 0%입니다. 잔류는 0%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는데, 그래서 하여간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런 물질을 쓰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EU는 안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성장 잔류 물질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아까 4, 4분기 때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시기에 맞게 4, 4분기 때 15만 도 정도를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0%가 나오는데 항생 물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합성 항균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축산 분야가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항생제 문제도 여러분 지난번에 해줬기 때문에 되어지고, 합성 항균제 부분에서는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쪽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하고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물질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확하게 매 분기별로 아까 얘기되신 분기별로 15만 도 이상을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수산업계에서 합성 항균제를 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여러 종류의 것들을 검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 살충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농약을 갖다가 식물에다가 할 때 했던 것을 동물이 먹음으로써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살충제도 바로 여기에 문제였었습니다. 살충제도. 그래서 사료관리법에 여러 종류의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육수산물 위생관리법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에 중금속 문제는 저희들이 뭐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두고 제가 자료로 대처하려고 하면서 각 잔류 허용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각 성분마다 이렇게 되어져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분기별로 검사 이게 2016년 4분기 때 나와져 있던 것인데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한 15만 대 중에서 375도가 위반되어졌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이거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축산물 내 오염 잔류 물질은 이 슬라이드 하나로 제가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친환경 동물 복지를 해야 되고 악취 줄여야 되고 사료 안전한 사료 먹이게 되고 대기, 물, 토양 이 관리를 통해서 이런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가 대처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오염 잔류 물질을 감소하는 방안으로 해서 결론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제가 총론을 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우리만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식물, 미생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환경이 매우 중요하고 이 환경이 중요하고 또 이 생물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안에는 무생물체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와도 조화롭게 살면서 우리가 이걸 앞으로 자손만대에 계속 그런 환경이 돼야 돼요. 이 지구 환경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주와도 이것이 연관되어지고 거기 속에서 인간과 동물 간에 우리가 축산물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축산 분야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축산물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공급해야만이 그 축산물이 결국 가서 건강에 좋은 암도 예방할 수 있고 비만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축산 분야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제 강의를 마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